남한과 남부 내륙은 1에서 5cm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10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남해안,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하철이 흐리고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 각지에서 농업용 경유 면세 유지 등 농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농민들의 성난 민심은 유럽 연합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프랑스 현재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연결해서 유럽 농민 시위 배경과 전망 짚어보고요. 미국 반도체 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국들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와 함께 자세히 논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프랑스 농민 시위대가 수백 대의 트랙터를 동원해서 파리 주변 주요 도로를 막고 봉쇄하는 시위를 2주 동안 이어가다가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 시위대의 농민 시위가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까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현지에 있는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연결해서 유럽 각국으로 확산된 농민 시위 원인과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프랑스는 아침이 됐겠죠? 네, 아침 9시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단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2주 만에 해제됐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난 토요일에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갔는데, 네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데, 네. 프랑스 정부가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약속을 받아낸 것 뿐이고, 이제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 불신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이 정부의 약속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향후에 이제 농민들이 언제까지 이 약속을 기다려줄 수 있을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그 시위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네.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얼마나 약속을 이행하는지에 따라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난달 28일인가요? 그 2명의 환경운동가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에 수프를 뿌리는 이른바 수프 테러를 자행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프랑스 농민 시위로 인한 피해도 적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루브르 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나리자의 수프를 투척하는 네. 그러니까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확 타오르는 이런 성격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보호 유리가 있어서 이제 닦아내면 되는 거지만.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의 경우에 그 도로를 이제 그 점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이어라든가 이런 걸 태운다든가 이런 방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 프랑스에서 추산하는 것이 총
100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이제 1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을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네네. 지방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큰 지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수억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짊어져야 될 그런 피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에서는 또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서로 좀 눈치 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복구를 하느냐, 네. 이 문제도 좀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그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 2주간의 농민 분노가 왜 시작됐나, 어디서 시작됐나, 특히나 유럽 연합 최대의 농업 국가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 농민분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 싶은 걸 텐데요. 이게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농기계용 디젤 연료에 대해서 이 유류세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 게 이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도화선이 됐다. 그 이야기는 그걸로 인해서 폭발이 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시작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이전에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젤 가격, 이 유류세를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농민들을 더 화를 나게 한 것은 네. 유류세 인상이 이제 결국은 농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다음에 유가 인상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하를 해주는 이런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던 이런 것들이 더 농민들을 화를 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 비용이 이제 대폭 증가했는데, 예. 유료 보조금 같은 것들이, 이게 당국의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농민들을 향한 지원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농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건데, 네네. 실제로 현지 보도를 봐도 농가 수익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줄어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예. 현재 농민 5명 중에 1명은 빈곤선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내몰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류세 인상 계획, 이것이 결국은 농민들을 폭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농업 생산 어떤 단가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폭발을 하지 않나 싶고, 뭐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들도 집단 전염병 폐사도 했고요. 하여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위에 나선 농민들의 요구 사항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의 요구 사항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의 정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물가 인상을 바라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바라지 않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것이 또 유통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결국 피해는 전부 농민에게 전가가 된다는 그 문제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에갈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 가격이 반영이 된다는, 그러니까는 생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이것도 시장 가격으로 반영이 되도록 농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에갈림법의 일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위반하면은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유통업체와 농민들 간의 어떤 갑을 관계라 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 단절이 두려운 농민들이 이 식품업체라든가 유통업체들을 고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랑스 정부가 손을 들었죠. 성남 농심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추가 재정 지원 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던데, 결국에는 농민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 끝에 농민이 보따리를 잔뜩 챙겨 들어간 모양새라고 하던데요. 어떤 대책을 정부가 내놨나요? 일단은 예.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1억 5천만 유로의 그 재정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 5천만 유로가 한화로 2,16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좀 넘는데 네. 그 정도의 이제 그 지원책.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프랑스 정부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유럽연합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알고 있는 현재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환경 규제책들이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에코피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금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럽연합에서도 아마 이거를 일시적으로 좀 보류하는 네. 그런 그 기준을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갈림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농민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인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화된 것 이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정보안이 이제 나왔고요. 네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뭐 어떤 친환경 규제 또 세금 부담 뭐 물가 상승 등등의 격분한 게 프랑스 농민뿐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벨기에,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런 움직임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유럽연합 지금 특별 정상회의 이 시즌에 맞춰서 유럽 각국의 농민들이 트랙터 뭐 1000여 대를 몰고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까지 집계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도 좀 네.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프랑스 정부만 결정을 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피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그 살충제 사용을 줄인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유럽연합에서 결정한 문제였고 네. 유럽연합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를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살충제 사용을 줄인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농민들의 불만은 영국에서는 살충제를 마음껏 사용을 한다. 물론 이제 그것들의 표현입니다. 그 살충제를 마음껏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그 수입품들이 들어오면은 그 피해는 그러면 그대로 우리만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럽 연합의 그 행정부격인 그 브뤼셀에서도 결국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에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브뤼셀로 집결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유럽 여러 나라의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의 하나로 EU의 관료주의 또 뭐 탁상 행정 이런 것을 꼽던데요. 뭐 농업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지 않은 뭐 그런 행정이라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은 네. 탁상 행정이다, 이제 관료주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 맞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층 간의 이제 이익 투쟁 속에서 결국은 소비자 그리고 유통기업, 상인, 농민 이 사이에서 농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것이 네. 과연 행정가들의 잘못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해야 되는 그 의무가 행정부에 있다라고 그 차원에서 보면 정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실손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는가? 대기업, 부유층, 중산층 이쪽에는 없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유럽연합도 아까 프랑스처럼 뭐 부랴부랴 어떤 농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하던데 여기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유류가 인상한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농업 강국이었는데 이 농업 수출량이 이 바다가 러시아에 의해서 바다가 막히면서 네. 상당량이 유럽 대륙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갑자기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경쟁력,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 농업 생산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부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면세 조치가 이제 내려져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강화하겠다 이런 조치를 이제 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입량이 이제 2년치를 초과하면은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그러니까 좀 전쟁 때문에 이제 어떤 내려진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좀 강화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휴경지가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일부를 4%를 휴경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그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이런 대책도 역시 유럽 연합 집행부에서 내놨습니다. 농민들은 뭐 이 역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유럽 각국의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혹시 각각 좀 다른가요? 상이한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유럽 연합 국가 안에서도 그런 그 농산품 간의 가격 차이가 있고 예. 충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최근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토마토 가격을 가지고도 또 충돌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그 국경을 넘어가는 어떤 농산품에 대해서 이거 가격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연합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제 그 어떤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들이 값싼 이제 수입품이 들어올 경우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럽연합의 대책 같은 것들도 사실은 유럽연합의 무언가가 결정이 되려면 27개국 전체의 그 최종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 이것 역시 농민들이 또 이렇게 그 유럽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유럽 농민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해요. EU와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간에 진행 중인 그 FTA 자유무역협정 이 협상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이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값싼 농산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위협을 느끼는 유럽 농민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게 그 유럽 연합과 남미 메르코수르 간의 FTA가 지난 2019년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남미의 싼 농산품이 그 관세 적용을 거의 받지 않고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불거지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최종 타결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결까지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결국 그쪽으로 영향이 간 것이죠. 지금 유럽 농민의 불만들이 지금 EU의 정치 지형 변화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도 주목되는 포인트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5월이면은 이제 5월, 6월 이럴 때 이제 선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럽연합의 전체 국가에서는 유럽연합 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민감한 이슈 이런 것들이 특히 극우 세력이 여기에 편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 현지 유럽에서의 정치 분석인데, 네. 뭐 이들이 이제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농민들의 요구사항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연합의 기존의 고대 정당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뭐 약간 곁가지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프랑스 농민들의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지금 프랑스 현지에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뭐 지방 경찰들까지도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어떤 이런 농민들의 이런 시위와 어떤 파업 이런 물결이 다른 직업 영역까지 좀 퍼져가는 좀 추세인가요?
뭐 프랑스에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업 시위 그리고 이번에 특히 농업 시위에서 농민 시위에서 그 정부가 사실상 거의 백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어떤 계층 그리고 다른 직업군 이런 곳으로도 이제 그 시위가 번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뭐 늘 시위와 함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한수님께서요 이런 걸 좀 여쭤보십니다. 유럽에서 농업 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질문도 주시는데 여기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뭐 유럽과 이제 한국 간에는 그 농업의 그 교류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국경선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에서의 관세 적용 문제가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급하지만은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기후 변화 문제와 농업의 문제, 이 문제는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되는데 충돌을 합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유럽에서도 그 진행되었던 그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 문제가 결국 농업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도 이게 쉽게 농민들에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도 어쨌든 무역을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없이는 외국과 무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프랑스에 있었던 한 2주간의 어떤 시위, 이 시위에 뭐 도화선이 되고 어떤 기름을 부은 요인들을 요목조목 잘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뭐 외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1989년생인가요? 최연소 프랑스의 그 총리가 너무 좀 부유한 배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 특히나 농심을 잘 읽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가브리엘 아탈 총리에 대한 현재 평은 좀 어떻습니까? 그 아탈 총리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 역대 최연소 총리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당시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이런 그 나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국민들은 상당히 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바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러니까는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험 부족. 그러니까 다른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농업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이제 그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부유층 출신은 맞습니다.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은 이 프랑스 국민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까 극우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그 프랑스에서는 또 독일도 며칠 전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고요. 극우 정당이 좀 약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프랑스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프랑스의 경우는 그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 다 1차,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두 번 다 극우 정당의 후보 마린 르펜 후보와 마크롱 현 대통령이 이제 겨루어서 대통령이 당선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만큼 극우 세력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우 성장한 만큼 극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 극우만 아니라면은 우파, 좌파 모두 밀어줄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마크롱 대통령 두 번 연임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극우 세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그 부분 우려스러울 정도로 성장을 했다.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다음에 대선이 열리면 극우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는 프랑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극우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어느 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은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이제 역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의 프랑스의 정치 상황이다,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프랑스의 시위 그 문화 양상도 좀 궁금한 게요. 뭐 트랙터를 처음에는 뭐 수백 대를 동원했다가 나중에는 뭐 유모차 부대도 나왔다가 뭐 달팽이 택시도 나왔다가 이렇게 뭐 어린 자녀까지 동원되고 이 농민 시위가 격화되는 데에서 뭐 장갑차까지 투입됐다고 하던데 이런 시위의 양상도 하나의 좀 문화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수로 시위는 보장이 되고 네. 자유롭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유모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일부 정서에는 무슨 시위대 유모차까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시위에 가족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모차의 어떤 방점을 찍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시위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도 시위가 이제 많이 이제 자유로운 국가입니다만은 네. 한국에서 생각하는 또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프랑스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그 프랑스의 농민 시위 뭐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문제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발단이 됐던 거는 우크라이나산 어떤 저가 농축수산물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지 않으면 이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금 좀 터져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정부가 약속을 했지 어떤 실제 정책으로 위반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빠른 시간에 지켜지기가 참 어려운 약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네. 일단은 농민들은 지켜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셈이고 실제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도 소개하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5944님, 프랑스 농민의 마음과 우리 농민의 마음도 같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농민들을 더 꼼꼼히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하셨고요. 2304님,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씀을 또 인용하셨네요. 식량 안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지면 식량 자급률도 그만큼 낮아질 테고 안보도 위험해질 겁니다. 정부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끝으로 소장님께서 이 프랑스 농민 시위의 어떤 앞으로 향배 또 정부에서 이미 약속은 했지만 이것을 이행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네. 시청자분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요. 그래요? 네. 전적으로 좋은 말씀들이라는 거 동의를 하고 네. 결국은 프랑스가 유럽의 농업 강국이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수십 년, 30년 정도 동안에 농가의 수익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놔두면은 좀 전에 어떤 한 분이 농업이 결국은 안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위태로워지면은 모든 분야가 다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반민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국제 뉴스를 보면서 외신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현지에서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과 전화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눈발이 날리는 구간이 늘면서 정체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 부근과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부근, 다시 시흥요금소에서 송내나들목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김포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받아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사이와 다시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강원권 대관령 1터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군포에서 둔대 분기점, 또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안성 분기점 부근과 다시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판교 부근과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성수대교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당화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되는데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교통이? 저희 네. 지금 여명 전 행정관께서는 지금 서울에는 눈이 좀 오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 눈길에 또 지금 퇴근길 시간도 어느 정도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차가 막혀서 늦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동수 대표님과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여명 행정관님 모시는 대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긴급한 기자회견을 열었을까? 감이 잡히신 분도 계실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 사이에 여명 전 행정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그동안 이동수 대표님 병립형 회귀냐, 네. 뭐 준연동형 유지냐, 뭐 네.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렸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했는데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고수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일단 네. 그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고려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병립형으로 아예 돌아가든가 아니면은 준연동형 지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던가였지. 만약에 이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 경우의 수는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위성 정당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한 10석에서 15석 정도의 이제 의석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둘 중 하나를 고민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얻게 될 비판이나 이미지 실추 이런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지금 제도를 유지하고 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좀 그래도 욕을 덜 먹겠다라고 판단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네. 예. 물론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도 뭐 명분이 훼손되고 비판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저는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군소정당들, 네. 예컨대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뭐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보 진영의 어떤 이 연합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제 현행제도 유지를 하고 위성정당을 가는 걸로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결정한 것 같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염영 행정관님 지금 이 결정 그리고 전당원 투표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로 가는 걸로 결정까지 했습니다. 한번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느낀 게 사실 이현욱, 조응천 두 의원 두 분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낙연 신당이 이렇게 창당 전에는 그래도 60%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그만큼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원래 그러리라고 예상했던 3석의 현역 의원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딱 한 석의 의원으로 그친 거예요. 그만큼 이 이낙연 신당의 개혁 동력이 아예 떨어져 버렸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무리를 해서까지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수 대표님께서 위성정당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준연동형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었는데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는 뜻인가 싶기도 합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논평을 냈더라고요. 도로 위성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법 처리 시한을 넘겨서 뜸들인 이유가 뭐냐.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대표님? 그게 위성정당이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지난 선거랑 다른 거는 지난 선거는 물론 뭐 시대전환이라든지 기본소득당 의원 한 분씩 합류하긴 했지만 더불어시민당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민주당의 이제 그 위성정당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한 거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먼저 뭐 위성정당을 우리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군소 정당들과 연대를 하고 일단은 뭐 이거는 지금 뭐 이 뉴스 보도마다 조금 다르고 계속 이 시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 군소 정당들을 조금 이제 앞번호에 배치를 해서 배려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좀 이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정당들과 함께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위성정당이라고 안 하고 이제 준 뭐 위성정당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7718님 두 거대 양당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는 건가요?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지고 정치권을 불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염영 행정관님. 저는 이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일부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다당제란 사실 민주당이 여러 개인 당이다라고 좀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러한 그런 뭐 비유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1인 정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뭐 제도를 한 번 더 꼬아서 소수 정당들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배려를 가장한 어떻게 보면은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결국에는 권역별로 단 14석의 이 군소 정당들을 좀 제한시키겠다라고도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이 군소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정말 생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정당들을 배려한답시고 먼저 한석들을 배분하면서 그렇게 민주당 아래로 헤쳐모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헤쳐모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면은 이 군소 정당들은 결국에는 최대 14석밖에 얻을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주말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던데 혹시 이 결정에 이 만남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넓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경쟁했던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사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그동안 결정해온 모습들을 보면은 옆에서 뭐 누가 조언해 준다고 뭐 이렇게 그거에 막 맞춰서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강하게 추진하시는 그런 약간 불도저형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이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는 게 네.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에 민주당이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고 싶지만 또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새진보연합이었나요? 이게 여러 이제 군소 진보 정당들 엮어서 우리 지금 준연동형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 선거 연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이제 꽤 오래전부터 되게 강력하게 해오고 계세요. 네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용해인 의원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거 믿고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초현실적인 코미디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도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자들 만나서 염영 행정관님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중요한 선거제도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민당이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뭐 당론을 정하면서 사실상 이변이 없으면 뭐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가겠죠. 한동훈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염영 행정관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네. 또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보면은 민주당이 엊그저께 결정한 것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 관련해서 포괄적 위임을 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아무래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나 보다라는 식으로 예상을 했을 만큼 네네. 했는데 사실 지난 선거제도도 지금의 선거제도가 확정될 때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또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들이 연합해가지고 선거법을 단독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다시 의견을 모아서 뭐 중의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마치 병립형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한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가게 되면 현행대로 가게 되면 지역구 의석 또 비례 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향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선거제도 바뀌면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요. 이동수 대표님. 근데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 보는 게요. 어차피 이제 위성 비례 정당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소 정당을 포함함으로써 뭐 한 대여섯 석의 손해는 보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다음번 다다음번 총선에서도 또 계속될 텐데 결국에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이제 개정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르더라도 이번 선거 이후에는 좀 이 여야 합의로 이 선거제를 좀 굳혀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어제 총선 안 나가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마포을에서 있었던 행보와는 좀 다릅니다.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결정 이유 또 배경 염혜 행정관께서는 뭐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 여론조사를 예. 보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과 네. 김경률 위원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네. 상당 부분 크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아마 그 지점이 김경률 위원이 이렇게 당정 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으로서 계속 비춰지면서 굳이 내가 이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도 나도 얻을 게 없다라는 그런 판단과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불리하다. 예.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근데 예. 사천 논란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네. 게 그렇게 치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 김경률 위원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 결국에 이제 김경률 위원이 뭐 김건희 여사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됐던 것 같고 네. 이제 이게 용산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진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하차를 좀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예. 두 번째는 전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비대위 사퇴하신 민경우 전 위원도 그렇고 김경률 지금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물론 정치권 근처에는 계셨던 분들이지만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막 큰 비판을 받아본 적은 또 없던 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심리적 압박도 많이 느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그래요. 별로 압박을 느끼신다기보단 즐기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읽긴 했는데 고소를 막 기다린다는 표현까지 예, 하셨었잖아요. 예. 그게 또 이제 남이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는 예. 거랑 또 자기 안에서 그런 거랑은 또 다르니까요. 예. 네. 네, 사실 정치인이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거나 최고위원 직함 등을 달아야지만 정치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예.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셨던 분위기에 약간 심리적 압박 이런 것은 저는 사실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또 다부지게 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어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뭐 제안이나 반대로 압력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지요? 염혜 행정관님. 저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청래 의원과의 그 미리 돌려본 여론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참혹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당에게도 또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불리할 것 같다라는 감을 좀 잡으셨던 건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뭐 같고요. 대통령실 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이 텃밭으로 불리우는 그러한 지역도 아니고 매우 험지 중에 험지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 내용을 뭐 요구하고 또 뭐 주장하고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난 4일에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고요.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장차관 출신 상당수가 영남권 또 서울 강남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양지라고 부르는 곳으로 공천을 신청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오늘 대통령실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범용산 출신 분들의 이른바 뭐 양지라고 하는 곳에 공천을 뭐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움직임들 행보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대통령실 출신 후보가 나간다. 그것도 뭐 영남이나 이런 여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야 떠나서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좀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말은 시스템 공천이고 뭐 어떤 다양한 지표로 측정해서 종합해서 이제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지표들 중에 보면은 뭐 도덕성이라든지 당 기여도라든지 이렇게 되게 정성적인 그러니까 예. 이제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지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것도 권력자의 어떤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전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진짜 대통령실이 시스템 공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하는지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 계셨던 염혜 행정관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컨대 지난 정부에서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나운서에서 부대변인으로 들어갔다가 대변인까지 하시고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을 밀어내고 광진갑에서 광진을에서 공천을 받아서 그렇게 고속 배지를 단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사천이라고 또 개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더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용산 출신의 모든 분들이 뭐 양지를 찾거나 험지를 전혀 다 뭐 고려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저는 좀 아쉬운 게 마치 용산에서 뭐 꽃가마를 타고 나온 분들이 아닌 꽃가마를 탄 분들도 없지만 이렇게 이런만 좀 그러지만 사퇴 아닌 사퇴를 하신 분들 혹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나오신 분들까지 마치 용산 출신이라는 그런 그 꼬리표를 달고 나가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도 구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로 공동 창당을 선언했는데 잘 안 보였어요. 두 분이요. 이원욱 또 조응천 의원 두 분이 불참을 선언했던데 이게 행사 1시간 전쯤인가요? 뭐 못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합류를 거부했을까요,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 이원욱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두 분이 예. 이제 원래 처음에 민주당을 나왔을
때의 그림과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뭐 이제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도 껴서 이제 네. 중도 진영에 이제 좀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정당을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보면 상황이 점점 이제 이낙연 신당으로 굳어져 가고 있고 또 이게 결국에 컨셉이 반 민주당, 반 이재명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합류를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제3지대 정당은 끝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네네. 좀 이게 살펴보다가 이렇게 그만두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조홍천 의원실 측에서 뭐 어떤 분이실지 예상 가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언론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분은 혹은 세력은 소텐트를 문 닫고 빅텐트를 거부하는 것일 테지만 대통합을 위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력 중이고 노선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견도 주셨더라고요. 결국에 빅텐트의 방향이 한 20일 정도까지는 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김종민 의원이 예상하던데 빅텐트는 정말 꾸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조응천, 이원욱 예. 두 분의 경우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제3지대를 추구하면서 빅텐트를 원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낙연 대표와 또 이준석 대표가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는 식으로 도저히 이 세력으로는 빅텐트를 만들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두 분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겠지만 저는 빅텐트는 아직까지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두 분이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몸값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분, 당 혹은 뭐 비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대표님 네. 두 의원분께서 개혁신당하고 먼저 손을 잡을 수도 있나요? 저는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은 예. 오히려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준석 대표랑 가깝지 않나. 약간 이제 중도 이제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분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여전 행정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더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책 행보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 좀 더 네. 현실적인 그렇죠. 분과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일 정도까지 빅텐트의 방향은 결정이 된다라고 김종민 의원이 봤다고 하던데 그 날짜가 유의미합니까? 20일 정도까지라면요? 저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는 네. 어쨌든 현역 의원 한 석이라도 그 당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아마 마음이 좀 조급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항암 치료를 받고 축 처진 몸으로 병실 창밖을 바라보는 동규. 완치된 줄만 알았던 백혈병이 올해 초 재발한 건데요. 이런 아픈 동규 곁을 지키는 건 할머니뿐입니다.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빠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엄마. 어려운 환경 속 병마와 싸우는 동규를 볼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타들어만 가는데요. 할머니 역시 뇌출혈과 심장병을 앓고 있어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쌓여가는 병원비와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동규와 할머니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설특보 강원 영동 그리고 경상권 일부 내륙과 높은 산지, 제주 산지에 발효 중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눈으로 내리면서 시간당 1cm 내외로 쌓인 곳이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전라권과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은평 쪽으로 0.4cm의 눈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강원권으로는 30-40cm까지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습니다. 경상권도 1에서 10cm 안팎의 눈이 기록 중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비가 섞이거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 수도권이 1에서 5cm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1에서 7cm, 비로는 5에서 10mm, 수도권은 5mm 미만입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지만 오늘과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꽤나 춥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 영상 5도 등 대부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통합형 비례정당이 곧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퍼블릭케어, 즉 국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2018년 검찰 기소 후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정부가 내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반대의 뜻을 밝혀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생산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이 분야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중 모두를 함께 상대해왔던 우리 업계로서는 적절한 대응 방식을 둘러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협회 안기현 전무님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또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기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반도체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반도체 예. 강국이라는 예, 얘기를 많이 예,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러 부침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은 실제로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시장에 예.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네. 한 20% 차지하고 20%요.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20%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한다. 그 점유율이라고 보면 율 될까요? 자체가. 네네네.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이 공급한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브랜드 기준으로 한 50%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50% 공급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뭐 10% 이내에서 네. 각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큰 우리나라 파이가 입장에서는 미국. 예, 예. 전 세계 그 공급자 2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60%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망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시체마루 우리가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막 방귀를 껴도 다른 나라들이 좀 무서워하고 이래야 될 텐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 과정을지 그래서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나라별로 좀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60% 점유율, 다른 부분은 또 30%, 20-30% 정도. 미국은 뭐 설계, 뭐 타이완은 뭐 파운트리 이렇게 위탁 생산하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 근데 국가별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분야가 주력 분야가 다른 이유는 뭘지요? 이게 이제 예.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네. 경쟁력의 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70년이거든요. 70년 역사에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제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반도체를 태생한 국가들인데요. 제조는 한동안 안 했습니다. 네네. 안 하고 대신에 부가가치가 높은 미국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장비, 유럽은 반도체 장비,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은 후발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 격차가 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가 어떤 첨단 기기의 주요 부품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도 뭐 트렌드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예. 전자기기의 네. 말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인데요. 거기는 첨단도 있고 첨단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기능을 반도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네. 인공지능 반도체가 트렌드입니다. 인공지능 AI로 AI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예, 얼마 전에 그 S땡 회사, 네. 예, S땡 회사에 나오는 G땡 24 아주 방송을 잘하시네요. 네. 거기에 네.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간 게 지금 네.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주 시리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은 그렇다면은 이 흐름 변화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주력 제품들도 좀 달리 우리가 좀 생산하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챗GPT가 나오면서 네. 그 챗GPT를 운영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해요. 네네. 근데 그게 준비된 기업이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죠. 네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D램 메모리입니다. 그 메모리인데 메모리도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HBM이에요. 예.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가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HBM을 가장 잘하는 나라. 아마 그런 기술이 계속 갈 거고요. 예. 또 한편은 인공지능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계속 발전돼서 네. 좀 미국 기업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경제 안보라는 것을 좀 전면에 내세우면서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던데요. 현재 지금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또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반도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국은 후발입니다. 예. 후발인데 워낙 빨리 쫓아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제조, 메모리 제조, 낸드 플래시 제조 이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놨습니다. 기술적으로. 정해놨는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지금 현존하는 기술에 3년에서 한 5년 정도 격차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게 지금 스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 뭐 미국이나 조금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사실. 예, 벌어집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열심히 해서 쫓아올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사용 반도체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고 예. 첨단 반도체를 규제합니다. 예, 첨단 반도체라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민수용 입장에서도 그런 고성능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중요하니까 그걸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성능이 아닌 반도체 투자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도체 용어로 레가시 제조 공정, 네. 레가시 반도체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네네. 앞으로 또 기술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도 관건일 텐데 아까 뭐 3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일부러 강제적으로 좀 늦추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미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수출 통제 수준이면 중국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기술 수준을 높여갈 여지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네네. 전문가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규제 자체의 도구는 장비입니다. 네. 장비를 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장비를 직접 개발해서 써야 되잖아요. 직접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또는 장비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소재, 예, 장비 소재를 직접 개발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장비가 자체적으로 개발만 되면 미국의 규제가 소용 없어지죠. 그러네요. 근데 언제 개발되냐?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노광이라고 하는 이 장비 전 세계에서 유럽에 네덜란드 ASML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규제 대상입니다. 예, 규제 대상이니까 이 노광 장비도 개발하고 있고 또는 노광 장비가 옛날 노광 장비로도 가능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8697님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도 최근 방한을 했고 반도체 시장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듯한데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내 기업들도 치열하게 노력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예.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치열하게 있는 것 노력하고 같습니다. 있고요. 예, 예. 지금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은 뭐 자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현재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인센티브도 물론 당연히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가면서 미국 영토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계속해서 장려하는 배경은 뭘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반도체 종족입니다. 태생부터 반도체 공장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생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제조 자체가. 그래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 본인들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국가에 기회를 준 거죠. 그게 한국, 대만입니다. 예, 예. 어떤 설계에 대한 건 여전히 꽉 잡고 있으면서 이제는 생산 라인도 들여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썼어요, 사실. 특히 이제 대만 공장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사서 썼는데 지금은 사서 쓰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업이 무너지고 고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직접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사서 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제조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한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서 지원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우리가요. 현금 지원이 있고요.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투자한 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면 상당한 비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는 결국에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이라는 관측도 많던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첨단 군사 장비를 비롯한 여러 안보 위협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한 이런 편가르기가
심화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예상이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는 편가르기란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의 관계하고 대한민국이 중국하고의 관계는 반도체 입장에서 다릅니다. 그렇죠. 미국하고의 관계는 미국이 장비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협력 관계입니다. 그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됐고 이걸 바꿀 수 있으려면 바꾸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중국은 지금 반도체 수요지입니다. 시장입니다. 예.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관계입니다. 네네. 그 우리는 둘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편도 아닙니다. 네네. 둘 다 양편입니다. 예. 그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는 조금 뒤에 제가 여쭤보고요. 네. 반면에 뭐 글로벌 공급망의 촘촘한 구조가 어떤 특정 이념과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단절되는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요.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 우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그 얼마 전에 우리 하웨이 폰에서 거기서 뭐 우리나라 기업의 네. 반도체가 있다. 네. 화웨이는 제재 대상 기업인데요. 근데 그게 다 확인이 됩니다. 네, 확인이 돼서 우회로를 통해서 반도체를 공급받겠다.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죠. 그게 다 공급로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우회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 전무님의 전망이신 것 같고요.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보니까 지난 1월에 56.2% 증가하면서 1월 대중 수출이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통계가 나오던데 그만큼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과 유사하게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있던데 최대 수출 시장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에 많이 파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네네. 만들어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팔고 네. 있고요. 네. 지금 미국 반도체 협회가 얘기한 건 반도체 장비입니다. 예, 장비는 규제 대상이에요. 네네. 예, 규제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미국 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미국 기업 입장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합니까? 다른 나라도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그냥 요청 사항입니다. 요청 사항인데, 네. 예, 뭐 우리도 미국 법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조심하면서 이제 수출은 하고 있죠. 예. 우리 기업들이 또 하나가 이미 중국의 생산 기지도 있고 또 미국에는 신규 공장들도 잇따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세계 각국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자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어떤 위상도 좀 급격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좀 규정하게 될 중대 변수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되세요? 지금 이제 반도체 제조,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제 2021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들이 반도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반도체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해외에서 사서 쓰는 것보다 자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을 좀 많이 짓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시설의 경쟁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경쟁이 있으려면 그러한 나라들이 구축하는 시설보다 빨리 지어야 되고, 예,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지어야 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그 나라에 세우는 공장보다 더 생기겠죠. 예.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까 AI 초반에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인공지능 AI 탑재 제품 시장에 좀 기대를 결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AI 반도체 수요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1분기에 어떤 흑자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던데 이처럼 뭐 AI로 대표되는 어떤 인공지능 관련 어떤 설비에 대한 수요가 좀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도 전망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좀 적절한 대응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이런 건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혼자 못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에 HBM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우리는 이제 HBM을 하는 나라고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 HBM이고 HBM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예, 다 돼 있는데 이제 생산 규모
늘려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준비를 해 나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제조 공정에서 AI 반도체를 제조합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는 엔비디아 외에도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미국도 나오고 한국도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설계가 되면 우리가 맡아서 제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준비를 좀 해왔고 지금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네. 뭐 이런 그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고 오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김종무님께서 질문하시네요. 아까 미중 관계에서 편가르기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른바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한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라고 질문 주시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는 제조를 위한 협력국이에요. 그거는 70년 동안 이런 관계가 맺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기업이 그동안 해왔고 네. 중국하고는 공급자 수요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요. 네. 서로 관계는 맺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관계라면 이건 누구 선택하지? 뭐 이런 고민은 하겠지만 관계의 내용이 다릅니다. 네네. 예. 또 하나가요. 지금 2399님. 인공지능도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주도하면 좋을 텐데 현 주소는 어떤가요? 약간 좀 포괄적인 말씀을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중에 메모리는 우리가 주도합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HBM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대신에 인공지능 반도체, 엔비디아의 GPU 앞으로는 이제 GPU 대신에 NPU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나라가 주도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스타트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지금 이게 그 클라우딩 서비스의 서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전자기기에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달립니다. 이게 경량의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를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가 주도하면 좋겠다. 어쨌든 제조 기술은 한국이 있다. 설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네. 예. 지금 그 반도체 어떤 대중 수출 이게 약간 앞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던데 예를 들면 아까 계속 우리가 HBM 말씀하셨던 게 청취자 여러분들 고대역폭 메모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고부가 그 메모리 판매가 좀 확대되고 수급도 좀 개선되면은 가격도 계속 오를 테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의 반도체 수출, 대중 수출이 연이어서 호재를 보일 가능성 좀 크다고 보면 될까요? 제 앞으로는 예. 이게 지금 전에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HBM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오면서 이게 좀 다변화될 겁니다. 예, 다변화되고. 예. 그러니까 중국, 미국도 이제 반도체 수요자로서 큰 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자기기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네. 전자기기를 조립하는 나라들, 동남아시아, 네. 동남아시아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 집중돼 있는 시장 자체가 네. 좀 다변화가 좀 될 것 같아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국이 이제 생산 기지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까지 유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질문 드렸는데 약간 보충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분업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어떤 게 특화돼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뭘 하고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소재를 공급하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생산 기지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그 면적에 이렇게 만들고 유치를 계속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분업 구조의 개념 혹은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업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현재는 분업 구조인데 2021년부터 이제 자국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자국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민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계속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생산성 있는 분야로 각국별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자국화로 가는데 조금 이제 한 시간이 걸리면 다시 분업화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다시 또 달라져서 분업화가 다시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고성능 반도체가 갈급해요.
갈급하니 그 공장을 만드는데요. 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예.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뭐 향후 한 7, 8년 혹은 더 나아갔을 때는 다시 또 분업화 구조로. 한 10년 지나면 뭐 분업화 다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강원권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56번 국도와 6번 국도 등 원주 일대와 인제 부근 또 오대산 일대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인 만큼 월동장구를 꼭 갖추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이 성남부터 판교 분기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 청북나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이 일대로는 눈비가 섞여 내리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마포대교부터 이후 구리 시계까지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을 빠져나와서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밖에 눈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네, 눈 시야를 가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와요. 아이고,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뭐 곳곳에 지금 대설주의보 내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혐의들, 예를 들면 뭐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이런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관련 혐의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선고공판 시작된 게 네. 이제 오후 2시부터였는데 시간 꽤 걸릴 거다 이렇게들 좀 봤는데 예상을 깨고 거의 50분 만에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50분 만이면 뭐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짧기는 네, 했어요. 네. 근데 이 부회장이 지금 이제 부당승계, 뭐 분식회계, 주주가치 훼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혐의를 받고 있었고 2020년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 지금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다. 이런 판결을 받아든 겁니다. 예. 이 사건으로 이제 함께 기소된 나머지 13명 당연히 회사 관계자들이겠죠. 뭐 이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네.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이번에 1심 선고고 뭐 항소하고 뭐 이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거의 뭐 100% 확신이 들어서 아무래도 뭐 사법 리스크 완전히 털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1심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을 받았다. 삼성이나 뭐 이 회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재용 회장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당하게 합병이 추진된 사실이 없다라는 게 1심 판단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네. 혐의에 대한 판시 내용도 좀 들어볼게요. 네, 워낙 이제 여러 예. 가지 혐의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제대로 아시면 이제 요 혐의가 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네네. 뭐냐면 2015년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의 이 지배력을 크게 확보를 하려면 예. 정점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유의미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개념을 알고서 이 뉴스를 좀 보시면 되는데 당시 합병 과정에서 이제 이 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유리한 이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 정보도 퍼뜨리고 뭐 회사의 중요한 정보도 숨기고 네. 주요 주주 매수하고 로비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정행위에 개입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이야기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시세 조종의 결과로 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아지고 제일모직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합병 삼성물산의 주식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네. 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당초 이제 검찰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 회장이 이 모든 부당 행위의 책임자이고 또 수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예. 이 회장에게 이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 판결문에 이제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인 승계 작업을 벌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1심에서는 이런 검찰의 어떤 혐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것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그리고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다. 이거 자체를 이제 부정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합병 비율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전제라고 검찰 주장했던 승계를 위한 합병 이런 자체가 이제 부정이 되니까 다른 뭐 시세 조종, 뭐 배임 이런 혐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도미노처럼 무죄가 나온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혐의가 회계부정 혐의가 있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합병하고 결국엔 결부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이 당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대주주였고 예. 이제 제일모직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삼성물산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치가 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벌였다는 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인데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 제일모직의 자회사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의 이 회계를 조작을 해서 가치를 부풀렸다라는 거죠. 뭐 매출을 부풀리든 뭐 주식 가치를 높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수년에 걸쳐서 조작을 했고 그 결과로 이 회사들이 부풀려지고 결과적으로는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졌다라고 이제 본 건데 이 역시도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들하고 올바른 회계 처리를 했다. 그리고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 1심 선고 이후에 경제단체들에서는 무죄 선고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뭐 경영 불확실성을 좀 벗어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도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은 혹시 재판 이후에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취재진들이 질문이 쏟아졌겠죠. 뭐 이번 판결에 대한 뭐 소감은 어떠냐, 뭐 등기이사 복귀 계획도 있으시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이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변호인이 좀 짧게 소감을 좀 밝혔는데 뭐라고 했나요? 이번 판결로 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이 됐다. 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재판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좀 얽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 투자 분쟁이 하나 있는데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제기한 분쟁이고요. 이제 이 엘리엇의 주장은 청와대와 이제 보건복지부가 당시 이제 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다가 찬성 투표해라, 찬성을 해라라고 이렇게 강요 압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분쟁을 제기를 했었던 건인데 지금 중재판정부에서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1,300억 원 배상해라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취소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좀 판결을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게 좀 유리하게 좀 그 근거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뭐 합병 과정에서의 어떤 혐의들이 물론 1심 선고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후에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또 인용하거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중에는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뭐 학원, 뭐 학원 뺑뺑이라는 말도 시쳇말로 표현을 하던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른 아침 또 늦은 저녁까지 학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른바 늘봄학교. 네. 늘봄학교라는 게 다음 달부터 확대해서 실시된다고 하는데 기존보다 어떻게 확대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봄학교라는 게 이제 예.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늦게는 저녁 8시까지 이제 원하는 학생한테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뭐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방과 후 교실 제도도 있고 뭐 돌봄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라든지 뭐 소득 조건 이런 것들 따져서 뭐 신청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제 1순위 신청자 이렇게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첨을 돌려서 거기에서 이제 추첨 뽑힌 분들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나 원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3월 새 학기 시작될 때부터 모든 학년, 모든 각급 학교는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일단은 오는 3월 이제 예. 새 학기에는요 2,000개 초등학교에서 먼저 이제 시범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1학년이 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1학년만 먼저 이 2,000개 학교에서 시작이 되고 네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그리고 내년이 되면 2학년까지 확대하고요. 2026년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전학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1학년부터 어떻게 보면 시범 적용 비슷하게 먼저 가고 네.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내년부터는 또 2학년, 네. 26년부터는 그렇죠. 모든 아무래도 학년. 이게 인력 문제가 있으니까 네. 당장 이렇게 인력을 바로 확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있던데 초등학교는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가 1학년 이제 학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맞벌이 부부 네. 직장인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보통 맞벌이 부모의 첫 번째 퇴사 위기가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할 때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는 오후 1시 정도면 아이들이 하교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학원을 여러 곳을 뭐 보낸다든지 네. 아니면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돌봄 인력을 별도로 이제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백을 메워야 하는 건데 네.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늘봄학교가 도입이 되면 무료 프로그램만 이용을 해도 당장 올해 안에 초등학교 1학년생 학교 시간이 3시간 안팎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을 한다. 그러면 시간을 더 늦출 수 있는데 심지어 저녁 6시 이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모두 이 저녁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늘봄 학교 어떻게든 이제 국가가 네. 이런 특히 맞벌이 하는 직장인 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책임져주고 네. 어떻게 좀 도와준다는 좋은 취지로 확대 시행 운영이 되는데 일각에서 또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뭐 졸속 결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교원 단체에서도 어떤 자기들이 입장이 또 업무 있겠죠.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업무 부담도 없으니까요. 있고 또 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뭐 학교 폭력이랄지 혹은 뭐 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책임 소재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근무 여건부터 짚어봐야 할 문제도 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되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2,000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저녁 8시까지 네, 오전 그렇습니다. 7시부터 이 방과 후 프로그램 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런 취지의 정책 발표입니다. 8428님 취지는 좋은데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휴식이 사라지니 그것도 걱정이네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봄 선생님 그리고 원래 계셨던 뭐 담임 선생님 분들의 업무 어떤 부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분배가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처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거를 다시 추진하겠다. 재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던데 여기가 아마 거길 거예요. 그 용산역 근처에 왜 지나가시다 보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공터가 있지 하는 바로 그 자리에 100층짜리 건물이 맞습니다. 들어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용산역 1호선 용산역 뒤편에 있는 이제 네. 그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넓은 부지가 그냥 남아 있다니 네, 다들 네, 이제 굉장히 의아하실 텐데 네. 이 자리를 지금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도시라는 건 이제 하늘 쪽으로 이제 위로 쭉쭉 뻗은 이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고요. 네, 네. 우리가 어떤 이제 도심이나 뭐 도심 개발을 할 때 종으로 이제 확장하느냐, 횡으로 확장하느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아무래도 지금 서울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늘 위로 뻗어나가는 것밖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도시라고 하는 건데요. 예. 내년 하반기에 이제 기반 시설을 착공을 해서 2030년 초부터는 입주를 시작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뭐 국제업무존, 뭐 업무복합존, 뭐 지원존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를 나눠서 개발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100층짜리 건물 들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국제 업무존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를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제 바꾸면 이 용적률을 크게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용적률이 1,700%. 네, 근데 하긴 이게 그 정도 땅 규모에 100층 이상 올리는 거를 또 용도 변경까지 하려면 네. 이 정도 용적률이 나오는군요. 그 어마어마하죠. 사실 네네. 1,700% 거의 유례 없는 수준인데 네. 이 용적률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면적이라도 이제 더 크고 넓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건물만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뭐 대규모 녹지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 녹지 규모만 이 사업 부지 면적이 거의 50만 제곱미터인데 녹지 규모도 50만 제곱미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개발 사업은 과거에도 이렇게 추진되는가 싶더니 또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과거에도 무산된 사례가 꽤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금싸라기 땅이 그대로 비어 있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사업 착수했던 게 2006년이고 2010년에 심지어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랬는데 국제금융위기 터지면서 이게 이제 유야무야 2013년에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계획으로 이제 10년 만에 사업이 재개가 되는 건데요. 개발 부지 규모가 이제 지금 5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의 부지가 지금 코레일 소유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아마 네. 정비창 부지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용산 정비창 부지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 그래서 네. 정말 금싸라기 땅인데 저거 어떻게 쓸까 이제 다들 좀 관심사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그 가치도 좀 거의 수조원, 막 5, 6조 그 이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올 정도였는데 네. 사업 무산되고도 뭐 서울시나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 땅을 좀 어떻게 써볼까, 뭐 주택 공급을 좀 해볼까, 아니면 상업지구로 진짜 원래 계획대로 좀 한번 제대로 여기를 좀 도심 안에 랜드마크로 한번 꾸며볼까, 이걸 계속 이제 방향을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좀 상업지구로 활용하자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뭐 도쿄의 로pon길스라든지 뭐 이런 곳들처럼 좀 복합 업무단지로 좀 꾸미면 여기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좀 창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가 지금 총 51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예. 2030년 입주니까 아직 좀 시간 좀 많이 남은 것도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좀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이 좀 없어야겠다. 네.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돼서 잘 개발이 되면 서울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 또 용산의 또 볼거리, 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살펴볼 소식은요. 이제 금액을 저는 보고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애를 낳으면, 네. 아이를 출산하면 돈을 1억 주겠다. 네. 그것도 현금으로.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네, 이게 주로 이제 건설 토건 분야 예. 회사여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영그룹이라는 회사가 부영그룹 잘 있습니다. 알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진행자는 당연히 아실 텐데 네, 네. 오늘 부영그룹이 이제 시무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냥 올해 뭐 이렇게 최근 뭐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2021년 이후로 아이를 낳은 직원까지 모두 소급을 해서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통 크게 예. 총 70억 원을 오늘 지급을 했습니다. 70억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이 한 명당 70억. 네. 아이 한 명당 1억이니까. 네네네. 70명의 아이들, 네. 그러니까 임직원의 자녀들 맞습니다. 소급해서 바로 지급까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연년생 낳으신 분들, 쌍둥이 낳으신 분들 2억씩. 갑자기 2억이. 네. 갑자기 2억이 이제 들어온 건데 보통 이제 출산 장려금 제도 운영하는 기업도 뭐 요즘은 꽤 있고요. 네네. 뭐 이제 직장 내 어린이집 늘리는 식으로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좀 동참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 내는
내놓은 기업은 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이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총 70억 네. 원의 출산 장려금을 시무식 때 바로 지급한 부영그룹인데, 근데 이제 아이한테 이제 물론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애가 좀 많이 있고 뭐 세 자녀 뭐 그 이상 되다 보면은 집 주거 여건 이런 것도 좀 자꾸 큰 평수로 가야 되거든요. 네. 애들도 크면. 혹시 뭐 주택 관련된 이런 복지 지원 혜택은 부영그룹에서 안 줍니까? 안 그래도 오늘 예. 이제 그런 약속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3명이면 원래는 1억 이렇게 3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3억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제 부영그룹이 어차피 이제 이 아파트 짓는 회사니까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영구 임대주택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한번 제공을 할게. 그래서 회사가 이제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인 돼서 직원들에게 영구 임대를 해주는 방식을 제안을 한 겁니다. 아, 그런데 네네. 이 제도 너무 좋죠. 근데 이 부영그룹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결국엔 지금 이제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이제 LH, SH, GH 이런 공사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결국엔 국가가 이제 주택 공급용 이 택지를 제공을 해야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뉴스가 뭐 대대적으로 좀 홍보가 됐는데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이 뉴스를 좀 홍보를 하면서 국가에 좀 제안을 해주고 하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금은 이렇게 공사에서만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 민간 기업도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LH, SH처럼 출산 장려용으로 직원들에게 주택 임대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도 좀 택지 이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라. 이 이야기를 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요. 아까 그 출산 장려금 1억 주는 것도요. 네. 사실 이게 그냥 주면 좋은데 네. 우리 뭐 모든 것에 다 세금이 있듯이 네. 이거 만약에 소득으로 잡혀버리면 급여로 맞아요. 잡혀버리면 이거 네. 세금 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억 준다 해도 실제로 돌아오는 거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이제 그냥 근로소득으로 잡혀버리면 20-30% 내지는 40% 가까이 거의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영그룹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회사가 아이들한테 각각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1억까지 이제 10%거든요. 네네. 그렇게 줬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나라에서 이거를 좀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항목으로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출산 장려금 명목이라면 주는 기업 입장에서도 면세 혜택을 좀 받고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온전히 좀 1억 주면 1억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6169님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정부도 보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하십니다. 저출생 대책 어떤 부영그룹에서 이렇게 통큰 결정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불법 추심 등 이 파렴치한 민생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9일에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불법 추심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현금이나 네.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거절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관련해서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던데 네. 이 경고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불법 채권 추심 하면은요. 예. 항상 제가 채권 추심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오해냐면 아니 빚을 냈으면 갚아야지. 당연히 갚아야죠. 네네네. 당연히 이제는 대출을 얻고 빚을 냈으면 갚는 게 당연한데 네.
그럼 일단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빚을 갚을 때에 이제는 법이 있잖아요. 예. 법 테두리 안에서 갚으면 되는데 채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제 추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채권 추심이 아니라 불법 그쵸. 채권 추심.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라. 그런 다음에 대처 요령을 이제는 금감원에서 이제는 같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예.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채권 추심 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법원에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판결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권한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권리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추심 회사가 이걸 단독적으로 사실 이제는 채무자한테 가서 돈 내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불법인 거죠. 당연히 돈은 갚아야 되는데 네. 아니 법원에 판결도 없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불법 추심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금감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확인해봐라 이거죠. 법원 판결이라든지 지금 명령이 있었는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부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또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네. 채무자를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강제 집행하겠다. 이게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쉽게 말하면 뭐 그러면 우리 내일 사람들하고 빨간 딱지 부수러 갑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동네 알려줄 텐데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맞아요. 법들. 네네. 근데 그게 보셔야 되는 게 강제 집행은요. 강제 그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권한이 뭐냐면 권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확보한 다음에 사실상 강제 집행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권리도 확보하지 않고 강제 집행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이제는 판결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겁박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압박할 목적으로 이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금감원에서는 그러면은 이제는 만약에 독촉장을 발송하겠다 아니면은 뭐 강제 집행하겠다 그러면 존재 여부를 확인하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거부해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것도 되게 많은데 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추심인이 변제금을 이제는 오잖아요. 내가 돈 내놔라. 예. 근데 이거를 개인 통장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로 집어 넣으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신용정보회사 많잖아요. 그런 네. 데가 이제는 추심 회사인데 이런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이 그 채권 추심인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는 채무자한테 가서 돈 갚으세요 한 다음에 자기 개인 계좌를 내놓는 건데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채무자의 변제금을 1,294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에 다른 채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요, 이거 돌려막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돈으로 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를 그걸 메꾸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땡땡땡 캐피탈의 김용준 팀장인데요. 네. 제가 제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해놓고 본인이 유용하고 그쵸. 그걸 또 다른 걸로 해서 똑같은 수법을 또 메꾸고.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돌려막기로 하는 네. 케이스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아니 채권 추심 회사면 네. 법인 통장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이름으로 있는 통장 이런 거는 꼭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 금감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불법 추심이라는 게 뭐 얼마나 많고 또 심각하길래 이렇게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을 했는지 좀 더 네. 자세히 알고 싶은데 네. 관련 현황이나 뭐 사례가 있을지요? 그렇죠. 이제 불법 추심도 이제 굉장히 또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추심을 하는 그 이전에 사실상 불법 사금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불법 사금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빌렸는데 이거 가지고 막 이자가 1000%.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불법 추심을 하는데 어떻게 불법 추심을 하느냐? 사진 내놔라. 알몸 사진 내놔라. 그다음에 지인에게 알리겠다. 지인 추심하겠다.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실상 압박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예. 실제로 봤더니요. 이렇게 금융감독이 조사를 해봤더니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가요. 1월과 9월 지난해입니다. 1000건이 넘어섰고요. 이게 전년 동기 비해서 35% 증가된 수치예요. 근데 네.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에 대한 경각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근본 이유는 뭘지요? 일단은 사실상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금리가 높아질 때에 많은 전문가들,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계층이 바로 이제는 서민들이에요. 사실 금리 높아진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돈 벌 기회야 이런 말
갚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갚을 게 많고요. 이번 달 어떡하지 하잖아요. 맞아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내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받는 월급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는 겁니다. 그게 뭘 거예요? 이자라든지 갚을 거거든요. 예. 이걸 빼고 남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우려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물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방전은요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법정 최고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20%인데 근데 이게 불법 사금융 시장을 좀 키운다 이런 일부 분석도 있던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대부업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업체도 우리나라의 금융권에 있는데 물론 합법적인 대부업체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에 지금 보면 법정 최고 금리가 이제는 18년도에 24%, 2020년도에 20%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법정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부업체들이 사실상 영업이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런 대부업을 사용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조금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사실상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이제 이자 자체가 법정 이율이 20%를 묶여 있다 보니까 남는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을 안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국내 대부업자가 2017년도에는 1249개사였거든요. 지난해 940개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이런 서민 금융을 위해서라도 법정 이자를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부업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부업입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을 좀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상당히 뭐 제3 이렇게 가면 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불법 사금융과의 어떤 고리를 좀 끊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소액 생계비 대출이 있던데 이걸로는 좀 역부족인가 봐요. 저는 솔직히 이게 소액 생계비 대출 작년 3월에 출시했거든요. 저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자가요 15.9%에 그 최대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서민금융원에서. 서민금융원에서 해주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을 해주는데 15.9%? 16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센 거예요. 이자도 세고 금액도 작고 야 이거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거 웬걸 이거 성공했어요. 그래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서민금융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정말 이해를 못했구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못 받아서 안달이었거든요. 그것도 100만 원도 바로 다 주지 않아요. 50만 원 먼저 해주고 상황 보고 잘 갚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50만 원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받아갔었어요. 소액생계비 대출.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민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이 나오고 물론 비판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너무 낮죠. 이자 너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이제 제가 많이들 만나보거든요. 이게 서민들 만나보면은 어려우신 분들 만나보면은 이거 한 번 더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부가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불법 사금융 피해와 또 이런 건수들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나온 대책들 또 주의해야 될 것들 말고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사실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인터넷 은행이 처음 생겼을 때가 중금리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평점이 낮으신 분들, 신용평점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 사실 인터넷 은행들이 주담대에 지금 너무나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주담대 은행 입장에서 돈 벌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담보물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인터넷 은행마저도 주담대 열을 올리고 이런 정책적인 어떤 정말 인터넷 은행의 취지인 서민금융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이제는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중금리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교육적인 부분이거든요. 교육적인 부분.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봤을 때요. 정말 저도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서민들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진짜 금융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그 어린이 금융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초등학교 나와갖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이제는 저축 상품 알려주고 이런 걸 이제 했었는데 봉사활동을 그때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구나. 왜? 이런 불법 사기음에 안 빠지거든요. 돈의 가치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전한 소득 창출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생활 필요성 이런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하고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었죠.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794님 저보고 진행 참 잘한다고요. 이 시간에 프로그램 알게 돼서 좋다고요.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